안녕하십니까. 울강교회 김웅장 집사입니다. 저는 정신건강과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기 잘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사랑의 표현으로 됐으면 합니다. 이제 겨울이 돼서 활동도 뜸해지고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집니다. 날씨도 춥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집에만 있게 되시는데요. 운동도 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늘고 덩달아 뱃살 같은 체중도 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도 찌뿌둥하고 낮에는 멍해지고 또 집중도 잘 되지 않는 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알아둬야 될 건강 챙김, 월강교회 집사님이신 로이엘 이비인후과 김주영 원장님을 모시고 불면증과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주영 집사입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의 말씀은 방금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불면증 및 수면 무호흡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대다수가 갖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을 잔다는 것이 우리 몸에, 혹시 우리 정신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잠은 그냥 자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뭔가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 같은데 한번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레스트가 아니라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낮에 쌓인 마음과 육체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억 등의 고등 인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잠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중요한 잠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는 것이, 혹은 얼마 정도 자는 것이 정상 범위라고 좀 할 수 있을까요? 성인은 90분 주기로 반복되는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고, 한 주기 동안 여러 단계의 수면기를 거치며 정상 수면 중 수면 주기는 대개 4회에서 6회 반복하게 됩니다. 정상 성인의 수면 시간은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 시간은 줄어듭니다. 수면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있습니다. 렘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로 안구 운동이 활발하고 전신의 근육이 이완되어 있고, 반면 비렘수면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외의 수면 단계로 심박과 호흡이 안정적이고 느리며 저혈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한 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잠하면 이제 전등불 있잖아요. 끄는 것처럼 딱 끄면 자고, 네. 켜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복잡하고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를 좀 이루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수면 장애, 불면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수면 장애를 네. 겪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혹시 통계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나와 있지 않겠지만 미국의 경우 성인의 15% 정도가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5%라고 하면은 꽤 큰 숫자네요. 네, 맞습니다. 10명 중에 1명 내지 한 2명 정도 네.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런다면은 불면증, 수면 장애 타지만요. 잠을 자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만 좀 불면증을 하는 건지, 혹은 다른 형태의 불면증, 수면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면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잠이 들었어도 자주 깨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낮에 깨어있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돼서 걸어 다니거나 수면 중 심하게 놀라거나 이를 갈거나 자면서 땀을 흘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면 장애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낮 시간에 너무 졸려서 자지 않아야 될 상황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면에 빠져버리거나,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밤에 가슴에 통증을 느끼거나, 코를 심하게 골면서 불규칙적으로 호흡을 멈추거나, 밤에 불편한 이상 감각을 느끼거나,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아침에 심한 두통을 경험하는 등의 장애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불면증, 그리고 또 잠과 연관된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 이 중에서 네. 좀 수면 무호흡증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 같은데요. 네. 수면 무호흡증, 말 그대로 잠을 잘 때 숨을 안 쉰다는 의미일 텐데, 물론 잠자는 시간 내내 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숨 안 쉬면 사람 죽겠잖아요. 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요. 혹시 어떻게 숨을 안 쉬는지, 혹은 어떤 것들이 수면 무호흡인지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념을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호흡과 무호흡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호흡은 미국 수면학회 정의상 비강 압력계로 측정했을 때 최대값이 30% 이상 감소하는 것이 10초 이상 지속되면서 각성이 동반되거나 산소 포화도가 3%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호흡은 같은 미국 수면학회 정의상 구강, 비강 농도 센서로 측정했을 때 호흡 기류의 최대값이 90% 이상 감소하는 것이 10초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숨을 쉬지 않은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을 합한 것을 무호흡 저호흡 지수라고 하며 이는 AHI라고 합니다. 이 수치에 따라 수면 무호흡증의 객관적 심각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5 미만을 단순 코골이, 5 이상에서 15 미만을 경도, 15 이상 30 미만을 중증도, 30 이상을 중증이라고 나눕니다. 아, 그러겠네요. 그러면 단순히 자면서 숨을 안 쉰다는 것보다는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류를 할 때 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분류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산소 포화도란 건 혈중에 산소가 녹아있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수면 무호흡증을 정확하게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 계속됐을 때 뭔가 몸에 무리가 온다거나, 물론 이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그냥 방치하면 몸에 혹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수면증 증상으로 심한 코골이, 그리고 무호흡, 그로 인한 불면증, 호흡곤란, 과다한 침 흘림, 입마름, 야간 땀 흘림, 이갈이, 야뇨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증상으로는 낮 시간에 과다한 졸림, 집중력과 단기 및 장기 기억력 저하, 삶의 질 저하, 공격적 성격, 자극 과민성, 불안감, 우울 반응, 두통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혈압, 부정맥증 등의 심폐혈관계 합병증, 뇌혈관계 합병증,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대사장애 합병증 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좀 힘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는 않으실 것 같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누적돼가지고 나타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그냥 처음부터 병원 오셔가지고 얼굴만 쓱 보고 수면 무호흡증이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병원에 오셨을 때 네. 물론 이제 여러 개 듣고 또 텔레비전 방송을 보곤 했을 때 걱정되고 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요. 네, 네. 혹시 주관적인 증상이라든지 이제 본인이 느낀, 혹은 가족이나 주위 분들이 봤었을 때 뭐 어떤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 의심한다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네. 또 수면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오진 않으시니까요.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셔가지고 집사님께서 무호흡증 의심하고 검사를 같은 걸 권유를 하시는지 네. 한번 그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70에서 95% 정도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코골이 환자 중에서 수면 무호흡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수면 무호흡 환자 중에서도 코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의 예측인자로 보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은 목격된 무호흡으로 환자 본인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가족분들이 무호흡증을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은 무호흡에 의한 각성 반응을 불면증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증상보다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인지장애, 성장장애, 야뇨증, 심혈관계장애, 피로, 집중력장애, 일상생활의 흥미 감소 등을 유발해서 학교 생활이나 친구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요증은 중증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는 수면 중 무호흡으로 자주 깨거나 항이뇨 호르몬의 이상 분비로 인해 소변량의 증가 등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한테서도 그런 예. 부분이 좀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외래에서는 이제 한편 외래 진료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 이제 처음부터 코골이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코막힘이 심해서 구강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목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기상시에 인후통, 그리고 가래, 기침, 두통, 피로감 등을 느끼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신체 검진을 해보면 구강 점막이 부어 있거나 인두가 좁아져서 그리고 코 점막이 부어 있어서 불편하신 경우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서 수면 당원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비염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네. 뭐 오셔가지고 의심해서 그런 네. 부분 좀 검사나 치료를 좀 권유하는 경우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하셔서 이제 코막힘이 있으신 경우 이제 저희가 코골이도 동반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합의각계 수술을 통해서 코 비강 면적을 높여주니까 코골이도 호전이 되시고 수면 무호흡도 호전되시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비만 이야기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뭐 코골이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네네. 비만이 심한 경우, 아까 코골이도 있고 그런 경우에 수면 무호흡과 좀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꼭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코골이는 수면 중에 호흡 기류가 좁아진 기도를 통과하면서 생긴 기압차로 인해서 이완된 영구계와 목젖 그리고 주위 구조물들을 진동시켜서 생기는 호흡 잡음을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코골이는 30에서 35세 남성의 20%, 여성의 5%에서 관찰이 되며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남성 60%, 여성 40%가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비만은 경우에 3배 이상의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한 코골이 환자의 40에서 70% 환자가 수면 무호흡이 동반된다고 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단순 코골이 환자에서 심장 질환 등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골이 자체도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연령대 말씀하셨지만 중장년층 이상에서 꽤 네. 높은 비율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느 연령층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좀 호발하는 연령층이 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소화 증상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청소년기나 네. 20대 뭐 네. 젊은 층에서도 드물지 좀 발생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코골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남자의 4%, 여자의 2%의 빈도를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무호흡 저호흡 지수의 5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의 27%, 여자의 16%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중년 이후에 남성에서 호발을 하며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료본 환자의 6%는 0에서 19세 청소년이 많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이 연령대는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성장 결핍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 이유로는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비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그래서 우울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 발생과 큰 관련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아까 앞서서 몇 가지 지수에 대해서, 인덱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뭐 수면 다운 검사 같은 것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 좀 같이 실시를 하시는지. 그게 뭐 잠에 대해서 하는 검사니까 네. 당연히 밤에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병원에 오시기 전에 간단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중환 기면증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간 기면 지수라고 영어로는 ESS라고 합니다. 그 정도를 파악하는데 설문조사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각각 이제 최근 있는 경우, 두 번째는
TV를 시청하는 경우, 세 번째는 회의나 극장 등의 같은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 네 번째, 휴식 없이 1시간 이상 승객으로 차 안에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차 안에서 신호대기 위해 잠시 정차했을 경우, 여섯 번째, 오후에 쉬기 위해 누워 있을 경우, 일곱 번째, 앉아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여덟 번째, 점심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를 졸리지 않을 때 0점, 아주 가끔 1점, 자주 졸리울 때 2점, 거의 매번 졸리울 때 3점으로 계산해서 이 점수의 합이 8 이하면 정상, 10 이상이면 주간 기면증이 있다고 말하고요. 16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의 주간 과다 졸림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점수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보면은 좀 전에 보면은 그 슬라이드 네. 띄워줬을 건데요. 띄워주죠 슬라이드. 네. 딱 멈춤 딱 눌러가지고 이제 점수 한번 딱 계산해 보셔갖고 아 내가 몇 점 되겠다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수면 클리닉에서 비강, 구강, 인두, 후두, 경부 진찰을 하며 수면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수면 검사는 수면 다운 검사, 휴대용 수면 검사,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 등이 있는데 그중 수면 다운 검사는 무호흡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며 환자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룻밤을 수면 클리닉에 있는 독립된 방에서 각종 센서를 신체에 붙인 다음에 취침 시간 동안 코와 입을 통한 공기의 출입, 가슴과 복부의 호흡 운동, 뇌파, 안구 운동, 혈중 산소 포화도, 심전도, 근전도 등의 7가지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당 무호흡 저호흡 횟수를 계산해서 수면 무호흡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것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5 미만을 단순 코골이, 5 이상에서 15 미만을 경증, 15 이상 30 미만을 중등도, 30 이상을 중증이라고 나누며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30이 넘는 사람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자에게는 가능한 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까 뭐죠 혈중 산소 농도 떨어지니까 네. 이제 심장이나 이런 것들 좀 과부하 걸려가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뭐 기전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이런 수면 무호흡증 심했을 경우에 심장이나 다른 쪽에 무리를 준다는 어떤 기전이라든지. 네, 아무래도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뇌 쪽으로 심장에서 이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폐 동맥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심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하루 이틀만 된 것이 아니라 뭐 최소 몇 년, 길면 한 몇십 년 동안 네, 맞습니다. 누적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비만도도 높기면은 다른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측정 장비들이 좀 사용될 텐데 네, 뭐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수면 클리닉 검사 기계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네. 자료를 보면서 개략적인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실제 저희 병원에 있는 수면실 사진입니다. 침대가 갖춰진 방에서 여러 센서를 장착하고 하룻밤을 편하게 주무시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적외선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로 녹화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어떤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가요? 아니면 네,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주간에 느끼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보호자분께서 보실 때 좀 이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수면 무호흡이 있다거나 아니면 몸을 주기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먼저 잠덧이 심하거나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뭐 심한 분들은 발차기 해갖고 옆에 분 뭐 네. 때려불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격연 해가지고 진짜 다리 부러진 분도 계시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주기하고 그거 좀 맞춰보기 위해서 비디오로 네. 보신다 그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 진행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랑 그 카메라 녹화된 걸 확인을 하면서 이 환자가 실제로 불편해한 증상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수면 다운 검사 기계로서 각종 센서를 연결해서 수면 검사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뇌파, 근전도, 안전도,
호흡 센서, 혈중 산소량, 포지션, 코골이 감지, 다리 근전도 센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환자의 센서가 부착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뭐 보통 잘 때는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리고 붙여놓고 주무셨을 때 네. 혹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불면증 약화된다거나 잠 못 자겠다 하신 분도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없지 않으신데 그래도 이제 침대 상황이 푹신푹신하고 잘 주무시는 편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잠들기 힘들지만 저희는 이제 중간 그 과정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1인실처럼 네. 소음도 좀 차단되는 그런 방에서 맞습니다. 하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진단을 했을 때 진단이 됐어요. 그러면 치료 방법은 네. 어떤 식으로 치료 방법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진단에 따라 좀 틀려질 수도 있고 네.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비수술적 치료는 체중 감량, 그리고 수면 자세 조정 등의 위험 인자 제거, 약물 치료, 그리고 지속성 기도 양압기, 비인강 기도나 구강 내 장치 등을 호흡 보조기구 등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속성 기도 양압기입니다. 이 CPAP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기계입니다. 이 네, 모형 맞습니다. 예, 좀 비춰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이는 이제 CPAP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라고 합니다. CPAP. CPAP입니다. CPAP. 예. 네, CPAP. 모드에 따라 APAP도 있고 BiPAP도 있는데 대표적인 건 CPAP이라고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 씨가 수면 검사 후에 양압기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압기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1차 치료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착용하는 동안에는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간 졸음을 개선시켜서 주간 인지 기능을 향상하고 야간 증상을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된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그 힘든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착용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뭔가를 좀 코에다가 네. 입까지 해가지고 막 덮어 씌우고 네. 그러면 좀 불편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착용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감, 그리고 두통 사라짐, 그리고 주간 졸림증이 해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고 환자분들께서 그 불편감을 많이 좀 감수하고 있으신데요. 실제로 몇 달 지나다 보면 거의 불편감은 못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디자인은 네. 저렇게 저것만 있는가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환자 그 구강 구조나 이렇게 비강 구조에 따라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잘 벗겨지신 분들은 마스크도 있고 아니면 코로 들어가는 그 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스크형으로 전체적으로 씌우고 맞습니다. 코로 이제 코만 이제 선택적으로 네. 하는 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네. 뭐 이건 비수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뭐 수술적인 방법도 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수술적 치료법에서도 증상이 호전이 없고 기도 폐쇄 부위가 확인된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비강 수술, 인두부 수술, 아간면 수술, 설화신경 자극술, 기관 절제술, 절개술 등이 있는데 대개 이비인후과에서는 비강 수술과 인두부 수술을 같이 병행하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멀티레벨 서저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진찰 소견에서 발견된 기도 폐쇄 부위를 모두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수술 방법 중에 이제 유명한 구개수, 구개 인두 성형술이 있는데요. 이는 구개 편도를 제거하고 비대한 목적, 영국의 일부 절제를 한 후에 서로 봉합하여 기도를 확장시키는 수술이겠습니다. 또 이제 다른 그림입니다. 이거는 설군부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설군 축소술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폐쇄성 무호흡증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편도 수술하고 비슷한 건가요? 전혀 틀린 겁니까? 물론 이제 편도 수술을 하게 되면 네. 그 구강 내에 있는 그 기도를 확보해 주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에는 영국의 쪽도 같이 수술을 해줘야지만 더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부분은 틀리긴 합니다만 네. 흔히 말하는 편도 수술은 전혀 다른 치료법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편도 수술하고 뭐 비슷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아닌데 했는데 네. 좀 확실히 알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양압기를 쓴다든지 혹은 수술법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좀 좋아지는 방법 없냐. 그래 아까 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또 며칠 쳐다보면 깝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수술하면은 좀 질에 겁을 드시는 분들이 네.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좀 노령분들이 많대 아스피린이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그 혈전제라든지 항운고 인자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네. 위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치료법들 아까 비만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살 빼는 거 네. 비만 조절하는 것도 수면 무호흡이 호전이 좀 가능한지 네. 아니면은 또 반대로 네. 수면 무호흡을 잘 조절했을 때 살이 좀 빠지는지 네. 뭐 이런 부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가 해서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수면 무호흡에 있어서 비만 조절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비만 환자들은 상부 기도 등 호흡기관의 지방이 침착되면서 무호흡증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중증 비만 환자에게 수면 무호흡증 유병률은 정상 체중의 2배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의 몸무게를 감량하면 수면 무호흡증을 20% 이상 개선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만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논문 자료에 의하면 비만을 조절을 하면 수면 무호흡이 좋아지기도 하고 수면 무호흡이 좋아지면 비만도 좋아진다고 한다고 하니 비만은 그러니까 비만 조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비만이라는 것은 이제 BMI 체질량 지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네. BMI 이제 정상 체중은 25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저희는 치료 목표를 25로 잡고 있습니다. 25로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뭐 25 정도면은 약간의 과체중 정도. 약간의 가체중. 예, 네, 그 맞습니다. 정도까지만 네.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비만 좀 마른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마른 맞습니다. 분들 억지로 살을 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이제 확인하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또 이 듣다 보면은 또 오해하시면 살 빼면 다 되겠다 해가지고 슬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러면 절대 안 되실 것 같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 우리 이제 폐쇄성 무호흡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추성 무호흡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위에서 신호를 한번 우리 호흡을 하려는 어떤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는지. 폐쇄성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폐쇄된 부분을 넓혀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중추성은 뇌에서 신호를 못 보내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압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양압기를 쓰면서 네, 강제적으로 이제 밀어넣어주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폐쇄성인 경우에만 이제 적응증이 된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거 말씀 듣고 와갖고 또 계속 수술해주라 하신 분들 있어서 또 그러면 네. 절대 안 되니까요.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쭉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상으로 좀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원광의 식구들 혹은 다른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고잉홈 메시지처럼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면 호흡장애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수면 호흡장애는 그 이비인후과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의료진의 협진이 분명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저희 치료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 호흡장애 중에서도 이비인후과의 영역에 주로 해당되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주저마시고 수면 클리닉에 꼭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추운 계절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네. 처음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더만 네. 목사님 클리닉 로이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이름 멋진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네. 설명 좀 해주셔요. 네. 로이엘이라는 이름은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처음에 이제 기도로 병원을 개원할 때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장은 2명인데요. 이제 병원 선후배 관계로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던 중에 L이라는
하나님이란 뜻인 히브리어 이거를 좀 떠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목자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 로이가 목자이신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걸 앞뒤로 바꿔서 로이 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희 로이의 리비누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서 병원에 내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영 집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으셨죠? 이제 잘 물론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힘든 부분이 있다 하면 이렇게 도움을 뭐 드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한 도움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항상 저희들이 뭐 이단을 경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음악에 가셔가지고 뭐 치료도 마찬가지. 음악에 가셔가지고 시간이나 뭐 어떤 돈 낭비를 떠나가지고 건강이 이제 망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적절하게 방문하셔갖고 그 검사 받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자, 저한테 주어진 아마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년기 인지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고령 사회,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이라든지 경도 인지 장애 그리고 더불어서 치매에 관련된 어떤 인지 장애에 대해서 함께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